올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박스권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센서스 상위보다는 하위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기는 근데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한 포인트긴 하죠. 이런 기업도 샀네. 매출이 한 4, 50억밖에 안 돼요. 영업은 적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기업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국민연금에 샀는데 상관없죠. 이렇게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아, 적자인데 왜 샀을까? 현재 한국과 미국 증시 점검부터 할 건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0.57%, 코스닥이 지금 장중인데 한 1.67%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1월에 굉장히 급락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단은 작년 연말에 좀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수급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기관 쪽에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배당 나기 이전에 뭔가 좀 사모으는 플러스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이벤트 드리븐 속성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약간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수급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수 견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반도체잖아요. 사실 그렇죠.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미 좀 많이 담았어요. 네. 작년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조 넘게 이제 순매수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오너일가가 이제 그 계열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이게 2조 한 몇천억 규모이긴 한데. 맞아요. 본인들 세금인가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블록딜로 한 번에 또 2조가 넘는 금액을 또 사기도 하니까 수급 공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 매크로 이슈를 좀 되짚어 본다면은 거의 한 작년 말까지, 그때까지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 3월에 인하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한때는 거의 8, 90%까지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따가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CME 컨센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50%대까지 확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에 이렇게 증시가 막 올라간 거는 10월 달에 이제 갑자기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한 5%까지 4%에서 빠르게 올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따른 리스크로 확 빠진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낮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다시 빠르게 안정화 됐죠. 한때는 거의 3.8%까지 떨어지기도 하면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사실 경제는 또 견조하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빠르게 반등을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동력이 지금 상실이 되고 있는 거죠. 금리가 사실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올해 한 6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는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처럼 한 달 만에 원래 한 8, 90%대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율이 한 50%대로 확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약간 좀 대두되고 있는 리스크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 홍해 근처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뭐 상선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홍해를 통해서 그 선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그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쭉 돌아서 가요. 당연히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품 수급도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요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적인 원인이 있는데, 수요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막 많이 발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공급 사이드란 말이죠. 예전에 2021년, 2022년에 그 증시를 좀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약간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에 약간 데자뷰가 다시 한번 좀 각인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고 겹쳐가지고 좀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매크로의 영향도 많이 있다라는 건데, 미국 증시는 영향 안 받나요? 미국 증시도 뭐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미국 증시는 지금 사실 상황을 보시면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그 매그니트 7? 그러니까 AI 뭐 이쪽이에요. 이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버티고 있는 거지, 러셀 2000 지수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세계 주요 증시 상승률 뭐 연초부터 비교해 보면 홍콩이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그 다음에 이제 러셀 2000이거든요. 이쪽은 사실 여기도 상당히 안 좋은 거죠. 하지만은 빅테크 중심으로 AI에 대한 투자라든지 여기 모멘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은 버티는 거예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거는. 자, 그럼 올해 2024년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월드뱅크에서 1월 10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이긴 한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안 좋다. 그게 이제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경제 성장률이 2.4%, 작년에는 한 2.6%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선진국이 좀 둔화가 되긴 하죠. 1.5에서 1.2.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미국 쪽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근데 사실 2022년에
상당히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이제 지배적인 그런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금리를 너무나 가파르게 올린 나머지 분명히 경기 침체 온다. 엄청나게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자리를 했었는데 예상을 빗나갔죠. 미국 경기가 안 꺾였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좀 견조했고 그럼 견조했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아예 없고 계속해서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게 약간 좀 이연이 됐다는 거죠. 작년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경기가 올해는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는 부분이 있고 뭐 나머지 국가 살펴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등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살짝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약간 중국의 둔화 가능성이 좀 큽니다. 5.2%에서 4.5%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사실 이런 데이터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썩 그렇게 막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 좀 힘들어요. 어차피 미국, 중국이라는 양대 축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인데 이쪽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이건 이제 뭐 하나의 기관의 전망이긴 한데 최근에 12월 FOMC에서 점도표 발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점도표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실업률 전망 이런 것도 발표를 해요. 보면은 이전 그 FOMC 전망보다 경제 성장률을 올해 좀 하향 조절했어요. 한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절을 했거든요. 반대로 2023년 성장률이 좀 높여졌죠. 그러니까 연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23년에 생각보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24년은 이거보다 좀 더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매크로에 있어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녹록치는 못하다라는 게 현재 시점의 전망이긴 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이에요. 사실 그걸 보면서 달려갈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워낙 변수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 데이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낮아진다, 둔화된다, 작년보다 그런 것보다도 이게 높아지느냐, 컨센서스가 낮아지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 컨센서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3월에 이제 FOMC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한 60% 위에 올라와 있었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5bp 인하 확률 같은 경우 60%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낮아져서 60% 정도 되고 이건 제가 어제 캡처를 한 건데 오늘은 한 55%대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 동결 확률 있죠. 지금 5.25에서 5.5인데 이 동결 확률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됐다가 지금 점점 40%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면서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실업률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 뭐 산업생산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가거든요.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금리 안 내리겠네? 뭐 이러면서 경제가 좋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 안 내리겠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는 불확실성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 단기적인 그리고 급변하는 매크로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증시가 어떻게 될까 전망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좀 넌센스고 이게 제가 1년 전에 나와서 똑같이 보여드렸던 그래프거든요. 요 위에 회색 막대기는 뭐냐면은 당해년도 코스피의 주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파란색이랑 주황색 두 개가 있는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년도 실제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 코스피의 실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첫 거래일,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코스피의 예상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실제 이익과 이 예상 이익의 괴리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단순화시킨 거예요. 올라간 케이스,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를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뭐 대표적으로 2005년, 2007년 이때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주요 특징이 뭐냐면은 전망치랑 실제 이익치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실제 이익이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보면은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연초에 되고 하면은 기분도 약간 좋고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고 희망에 가득 차고 뭐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차원에서 기대감에 좀 녹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도 그만큼 좋았다 내지는 실제는 더 좋았다 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증시가 좋은 겁니다.
이게 또 언제 또 발생을 하냐면은 200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완전 박살난 다음에 컨센서스가 확 낮아졌죠. 근데 보시면은 이익이 거의 비슷했어요. 전망치랑 실제 이익이. 이때도 상당히 좋았고요. 2010년도 비슷하죠. 전망치보다 실제 이익이 더 좋았죠. 그래서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그 뒤로는 쭉 박스권 이어오다가 또 언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2017년도.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좋아지니까 금리를 막 올리긴 한 중반부였거든요. 이때도 이제 이렇게 나왔고, 또 언제냐면은 2021년도. 이때는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이때 이제 바로 그 직전 연도에 코로나 발생했었잖아요. 너무 올라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유동성 퍼부면서 너무나 빨리 증시가 좀 유동성 효과로 선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승률이 좀 저조하긴 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기대치와 실제 이익치 비교해 봤을 때 기대치보다 실제 이익치가 좋거나 그다음 비슷하면은 그 당해 년도 증시는 올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기대치가 확 꺾일 때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9년도도 사실 다시 한번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2008년도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러면서 컨센서스가 확 꺾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때 수익률이 좋았고요. 물론 이때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충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2019년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컨센서스가 확 꺾였죠. 실제 이익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증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때 코로나 와가지고 완전 박살나고 컨센서스 안 좋았는데, 사실 이때는 뭐 유동성 효과도 있었지만은 이때도 코스피가 좋았고, 그 다음에 바로 작년 보시면은 2022년도에 뭐 엄청나게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니까 전망치가 확 낮아졌죠. 실제치도 안 좋았지만은 주가는 올랐습니다. 18%, 17%. 이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고, 하락하는 케이스는 단순해요. 뭐냐면은 직전 연도에 너무 좋았어요. 주가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죠. 2008년도. 2008년도 보시면은 이때 이제 실제 이익도 너무 좋았고 주가도 좋았죠. 그래서 컨센서스 확 올렸어요. 더 좋다. 올해 더 좋다. 그때 40% 빠졌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도 좀 비슷해요. 이때도 전망치 확 올라가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익이 전망치를 앞서고 시장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때 확 빠졌고 10% 정도. 그리고 2018년도. 이때도 보시면은 2017년도에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때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경기 좋고. 근데 이때도 보시다시피 전망치 확 올렸는데 실제 이익치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7% 빠졌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2021년도에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때 막 그 2021년 하반기 보면은 이제 코스피 뭐 4천 간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경기 좋다고 해서. 정리를 하면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실제 이익치가 전망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거나 아니면 전망치가 확 꺾이거나, 그게 이제 상승하는 케이스고, 하락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가도 좋고 이익도 좋은 상태에서 올해 전망치를 대폭 올렸을 때 그때는 이제 하락을 한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2024년은 딱 보면은 올라가긴 했죠.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케이스 그 어디에도 사실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작년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아서 올해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케이스인데, 작년에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사실.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상승한 케이스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거나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하거나 그 양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2014년, 2013년 이때 하거든요. 근데 이때랑은 또 구조적으로 다른 게, 이때는 미국은 계속해서 제로금리였고 우리나라는 올린 다음에 금리를 올린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으니까 차츰차츰 조금씩 내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랑은 또 매크로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매크로 상황 고려해 봤을 때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물가를 자극을 하고 금리 인상 확률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약간 2025년도 그림이 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 한두 달 전엔 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느 한 후보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한다면 그 불확실성이 좀 낮아지긴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미국 대선 이후 정도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어차피 이슈도 많고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요소가 많으니까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 지수와 그 다음에 예상 EPS 추이예요. 코스피 기업들의 그 1년 후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증시 저점과 고점에서
그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 이때는 박스권이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때는. 그러다가 이제 한 2016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방향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방향성이 나오고 또 방향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고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고점 있죠. 여기 이제 2017년도의 고점인데 이때 보면은 고점에서 나오는 현상이 EPS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그림은 아닌데 변동성이 확대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정도. 이게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저점이 한 이때 이제 코로나 발생했으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이 저점에서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EPS는 확 꺾이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에서 변동성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저점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이제 고점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보면은 주가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요. 먼저 올라가고 EPS 같은 경우에 나중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반복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약간 선반영이 좀 심하긴 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EPS 따라 올라오는데 이 정도부터는 약간 변동성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딱히 이제 방향성을 잃고. 근데 그때도 EPS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먼저 꺾이고 EPS가 따라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바닥 시그널은 뭐냐면은 EPS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약간 변동성이 켜져요.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다. 확실한 거는 주가는 그 증권가의 컨센서스 이익 전망치보다 먼저 움직이고 저점에서는 EPS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진 않고 거기에서 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횡보를 한다. 반대로 고점에서도 EPS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더 이상 이제 방향성 있게 올라가진 않고 여기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횡보를 하다 빠진다. 선반영한다는 건 맞는 말이군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명확한 거는 EPS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가 안 올라가고 부담을 느끼면서 약간 의심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EPS는 계속해서 빠지는데 그 저점 구간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 일단 작년에 저점이 나왔죠. 그 저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EPS는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EPS도 뒤에 좀 따라 올라왔죠. 근데 그러다가 5%까지 금리가 확 치솟으면서 일단 EPS는 주춤하긴 했는데 주가가 너무나 먼저 빠졌고 다시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EPS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애매한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이게 EPS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경기의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바닥을 약간 찍는 그런 느낌? 에서 EPS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그렇다고 여전히 살아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뭔가 경기가 확 좋아지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좀 많이 내리려고 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못 내리겠는데? 그러면 사실 5.5, 5.25 이 상황에서 뭐 한 4.5 그 정도만 내리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뭔가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런 불확실성, 그런 연속 때문에 약간 박스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나쁘게 보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좋게 보시지도 않는. 간단하게 그냥 위아래로 그냥 1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아래로 한 10% 정도. 자, 그럼 올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 올해 유망 섹터 뭘 사야 되나요, 올해는? 제가 이제 1년 전에 나와서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앞서서도 이제 코스피 그 연초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상장사 이익을 전망한 그 추정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업종별이에요. 업종별로 연초에 이 업종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추정한 거랑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 업종이 당해년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지 이걸 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업종을 가지고 매트릭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 Y축이 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이 X축이 당해년도 첫 거래일의 예상 이익 증가율. 그래서 만약에 당해년도 첫 거래일에 그 해당 업종에 대한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 상황에서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 점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구난방이죠.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연초에 뭐 올해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업종의 주가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랑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센서스 상위 업종, 연초에 컨센서스 상위 업종과 컨센서스 하위 업종, 이 업종 간의 1년 주가 수익률을 연도별로 이제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이제 상위 10개, 하위 10개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002년부터 2023년까지긴 한데, 상위 10개 업종의 평균 수익률이 8%, 하위 10개 업종의 평균 승률이 이제 10%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승률인데 승률은 이제 오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위 10개는 반타작, 하위 10개는 그래도 한 10개 중에 7개는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좀 더 좁혀봤어요. 하위 5개, 상위 5개로 좀 좁혀서 보면은 상위 5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 올랐고 그 다음에 하위 5개 같은 경우에는 11% 올랐고 승률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다들 올라가긴 하네요. 네, 정리를 하면은 하위 5개, 상위 5개의 결과값이 상위 10개, 하위 10개
결과값보다 좀 더 뚜렷해졌어요.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확실히 연초에 오히려 기대감이 없는 주식이라든지 업종에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연초에 기대감이 있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성과가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도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도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붉은색 네모 박스 친 데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때가 바로 상위 컨센서스가 좋았던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던 시절이에요. 확연하게. 이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비슷하거나.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 2005년도, 2007년도, 2017년도, 2020년도입니다. 이때가 바로 증시가 엄청 좋았을 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막 신흥국 중심으로 막 그때 막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시클리컬.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때 반도체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 네. 철강도 올라갔고 화학도 올라갔고 금융도 올라갔고 다 좋았습니다. 웬만한 그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때 뭐 엄청나게 막 무슨 뭐 BBIG라고 해서 뭐 그런 성장주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증시가 좋을 때는 경기도 좋아지고 유동성을 풀고 그다음에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서 증시가 오를 때는 좋은 애들이 더 잘 가요. 근데 그건 맞다. 근데 반대로 그 외의 상황 이를테면은 뭐 경기가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락장 이럴 때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에 관한 그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연초에 선반영해서 이미 주가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면 갈수록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성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앞서서 제가 이제 올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박스권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특히나 컨센서스 상위보다는 하위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뭐 내가 정말 괜찮은 종목을 엄청난 성장주를 잘 발굴할 능력이 없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약간 시장의 기대치가 좀 빠져있는 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게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뭘 알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조사를 했냐면은 실제로 뭐 올해 이익이 좋고 내년에 좋고 내후년에 좋아요. 주가도 똑같이 가냐는 거죠, 이제. 그 이익이 좋은 만큼 주가도 당연히 똑같이 가느냐. 근데 그걸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것도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그 업종별 이익 증가율을 다 이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익이 최소 2년 이상 좋아진 그런 케이스부터 최소 5년간 좋아진 케이스까지 다 추려가지고 평균값을 낸 거예요, 이게. T가 뭐냐면은 이익 증가 1차년도예요. 그 T 플러스 4는 뭐냐면은 이익 증가 5차년도라고 보시면 되죠. T 마이너스 1은 뭐냐면은 이익 증가 1차년도 바로 직전 연도죠. 그래서 이 평균 이익 증가율을 낸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이익 증가 1차년도 직전에는 이익이 안 좋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그래프가 뭐냐면 같은 기간 평균 주가예요. 그 업종에. 이익 증가 1차년도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뭐 이익 증가율이 높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값은 뭐냐면은 이익 증가 2차년도. 이때도 이익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거의 2배 늘었어요. 근데 주가는 평균 1% 올라요. 그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해요. 이익 증가 되면서 뭐 주가도 비슷하게 오르고 오히려 이익 증가 2차년도 퍼포먼스보다 이익 증가가 되기 바로 직전 연도 이때는 실적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오히려 3% 좀 더 나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주가 상승 비율이에요. 이제 이건 평균 상승률이고 주가 상승 비율을 보면은 이익 증가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89% 10종목 중에 9종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익 증가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43% 10종목 중에 4종목만 오르고 6종목은 빠졌다. 이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이익 증가가 되기 바로 직전 연도 오히려 이익이 감소한 그 연도보다도 낮다.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하고 그 연도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다음 연도에 이익이 좋아지니까 그거 약간 선반영하는 거죠. 사실 의문인 건 요거. 그러니까 이익 증가가 2차년도까지 이어졌을 때 왜 이때는 이렇게 성과가 낮냐. 평균 상승률이 1%고 오히려 빠진 종목이 많냐. 라고 봤을 때는 잠깐 그 앞에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이익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방향성을 보면은 3년 이상 좋아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좀 좋아졌던 케이스예요. 3년 이상. 2005년도부터 한 2007년, 8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제외하고 이때가 거의 한 3년 정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정말 좋았을 때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2017년도, 2018년도 이때도 2년 딱 좋아지고 딱 꺾였죠. 그 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이때도 딱 2년 좋아지고 딱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아마 김 작가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는 분들 말 들으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시크리컬 비중이 크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내려가면 현대차,
그다음에 네이버 정도? 네이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내수 성향이 강한 기업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뭔가 탄탄하지 않고 해외 그것도 수출 중심으로 사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소비재를 막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도 약간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좋아지고 2년 안 좋아지고 2년 좋아지고 2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우리나라의 증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이익이 한 2년 정도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시장이. 이제 끝나물이에. 왜냐면은 내년부터 꺾일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슬슬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해보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올해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니면 사실 컨센서스 기대감이 좀 없는 그런 종목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이익 증가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좀 제외를 하자라고 해서 고른 섹터가 뭐냐면은 드디어 나왔군요. 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네모박스 친 그쪽 섹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좀 부합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했어요. 2023년에 주가 변동률이 시장 평균보다 좀 낮아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한 19%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 낮으면 이제 올해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올해도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건설과 플랜트, 음식료, 뭐 인터넷, 전자기기, 제약과 바이오. 뭐 이런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건설 쪽은 근데 애매할 것 같아요. 건설 쪽은. 왜냐면은 건설도 이제 나눠서 봐야 돼요. 이를테면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그런 쪽은 괜찮아요. 국내는 뭐 아시다시피 뭐 PF 뭐 부실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몇 군데 건설사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불확실성이 센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플랜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은. 음식료 가기 전에 이번에 추가하신 대한민국 산업지도에서도 건설,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여기서 건설과 플랜트에서 좀 괜찮은 영향이 있을까요? 뭐 네온 프로젝트 뭐 이것만 국한해서 보시기보다는 이거 플러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지금 사실 뭐 그런 유가 산유국들이 석유 기반의 정유 기반의 그런 것들을 약간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련된 플랜트 쪽, 뭐 재생 에너지 플랜트 쪽이라든지 그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돼요. 작년에 오히려 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 올해는 살짝 턴 어라운드 할 것 같은데 올해 컨센서스 보시면은 다 이렇게 어마무시하잖아요. 뭐 반도체는 4,900% 이제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저효과긴 한데 98% 빠졌으니까 4,900% 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15% 증가하는 거는 컨센서스 하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같은 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료 뭐 투자 아이디어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별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작년까지가 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높은 그런 구간이었고 이런 원재료값 원가에 반영시키는 그래서 약간은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원재료 값이 오르면은 고통 부담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제품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약간 좀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고 많이 올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던 곡물 가격이 약간 좀 둔화가 되면서 원가 부담은 적어지는데 올렸던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좀 큰 틀에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수출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라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기업들 뭐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은 뭐 다들 아시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긴 한데 여기도 작년에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었어요. 없고 이제 올해부터 뭔가 좀 이익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도 사실 코스피 평균 정도?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 역시 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자기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어느 한 영역에 속해 있지 않은 장비사들이라든지 소재사들 플러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가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섹터긴 해서 여기는 뭔가 딱 하나의 그런 아이템을 제시해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여기 좀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이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었어요. 올해는 좀 좋아진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주가 퍼포먼스도 코스피 평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의 그런 큰 아이디어는 단순하죠. 사실 2년간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몇 차례 내린다 뭐 3차례 내린다 6차례 내린다라고 한들 일단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은 맞긴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고금리 부담 때문에 임상시험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을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 차원에서는 더 용이해진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호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어떤 그래프 보여드렸냐면은 이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네. EPS와 예상 EPS와 그 지수의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바닥에서는 EPS는 계속해서 빠지는데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변동성이 확대된다. 반대로 고점에서는 EPS는 계속 오르는데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제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지수랑 예상 EPS, 인터넷 지수랑 예상 EPS 요거 이제 가져온 건데, 이때가 2020년도 그때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지수가 확 오르죠. 근데 EPS가 뒤따라서 오르죠? 근데 EPS가 아직 오르고 있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주가 확 빠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 2023년 한 하반기?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보시면은 EPS가 계속해서 빠지는데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리고 EPS도 약간 그 뒤로부터는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 오르락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좀 편안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흐름이. 인터넷도 비슷해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먼저 올랐고, 이건 약간 비슷하게 빠졌네요. 이거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뭐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좀 뭐 정부의 그런 압력이라든지 고소 고발 이슈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죠. 제도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행보를 할 때 EPS는 빠졌죠. 보시면 EPS 이제 빠지는 폭이 좀 둔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것도 행보를 하고, 여기는 이제 살짝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뭐 요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 요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EPS랑 그 지수의 방향성이 비교적 좀 명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통신도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수익도 코스피 평균보다 낮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패션도, 그 다음에 화장품도 여기는 더 안 좋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왜 지금 위에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적용이 될 것 같아 안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제 정성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대형주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위 종목들이 중국에서 수출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상위 그 두 종목이 그런 식으로 좀 억눌려 있으면은 지수 전체가 반등하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약간 좀 그런 이슈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50% 확 증가했다가 확 둔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수 중심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기 산업에 이미 진입한 지 오래기 때문에 뭔가 다이내믹하지는 않아요. 주가도 사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이를테면은 갑자기 막 뭐 배당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5G에서 6G로 바뀌는 그 구간에서는 날아갈 수 있지만은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아까 보시면은 제약바이오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좋아질 때는 확 좋아지고 EPS도 확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질 때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뭔가 굴곡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좀 확실한 변화에서 좀 찾아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반도체가 지금 4,904%. 지금 여기서 1,000% 넘는 게 에너지랑 반도체고, 4,904%면 정말 압도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새 유망업종 반도체 꼽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2023년 탑픽을 반도체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탑픽이죠. 그때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이 기준에 반도체가 해당이 됐거든요. 주가도 2022년도에 별로 안 좋았고, 올해 이제 실적이 여기는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반도체 시클리컬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가 올해는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섹터다. 물론 그거 말고도 몇 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좀 애매했고, 반도체는 딱 적중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4,900%라는 그 수치에 너무 뭐 그렇게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이만큼의 수치가 나왔다 라고 보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제가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은, 작년에 주가가 5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해 좋아지는 거를 어느 정도 많이 좀 반영을 했다. 그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올해 영업이익 컨센이 이제 34조예요. 7조에서 이제 34조로 늘어나요. 4배, 5배. 그리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49조예요. 많이 늘어나긴 하죠. 뿌듯합니다, 주주로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2021년도에 최고가인 69,800원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익은 51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2018년도인데 이때는 거의 60조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그림을 가시고는 이게 34조잖아요. 2021년도랑 2018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때는 96,800원을 기록을 했고, 이때는 이제 액면 분할 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원 정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일단은 지금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원대 초반까지 한 번에 확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분명히 잘 나오긴 했지만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확 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건 맞아요. 지금 올해 이익 전망치가 34조잖아요. 과거에 그 피크아웃 때랑 비교를 하면 아직 한참 모자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건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요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 하나 더 봐야죠. 하나가 뭐냐면 매크로. 여기서 매크로면은 약간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 수준. 2021년도엔 제로금리였죠. 이때.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기 전이었고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1% 밑에까지 빠지기도 했으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2%, 3%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기준금리는 아마 2%대였고 그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2%, 3% 사이 정도?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5%대죠. 시장금리는 4%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할인을 해주는 게 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익도 아직 거기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밸류에이션 영향을 미치는 금리랑 그 다음에 이익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빨리 올랐다. 그러니까 8만 전자까지 장중에 8만 원까지 안 올랐는데 7만 9천 막 800원까지 올랐거든요. 맞아. 그게 좀 빨리 오르긴 했다. 그때 팔았어야 됐나?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꺾인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좀 빨리 올랐네 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고 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2025년에도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중요하겠죠.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죠, 사실 제가. 네,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잘 모르는데.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시죠?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ETF로 가지고 ETF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 명확해져야지만, 그러니까 명확해진다는 게 당연히 좋은 쪽으로 명확해져야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 이번엔 좀 빨리 달려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약간 좀 의심하는 그런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또 대부분 목표 주가 한 9만 원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2년 이상 좋아지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한 9만 원 정도는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9만 원은 가냐 안 가냐는 2025년 그림이 보다 명확해질 때,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일단 1월달 실적이 나왔고 4월에 또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중간중간에 결정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 반도체 업황을 살펴보면은 뭐 현재 뭐 그냥 언론에 보도된 그런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AI의 최대 수혜주는 SK 하이닉스죠. HBM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HBM 만든다, 뭐 작년 뭐 10월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그런 말은 많았지만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요. 즉 삼성전자 주가가 뭔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런 AI 특화된 그런 반도체 쪽 아니라 레거시 쪽에서 뭔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반 서버, 그다음 모바일 쪽, 그다음 PC 쪽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아직도 좀 애매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의미 있게 살아나는 건 아직 못 봤고. S24가 잘 돼야 될 텐데. 그쵸, 맞아요. 그 통번역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뭔가 수요가 확 살아날 거라는 확신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살아나야 돼요. 이쪽이 살아나면은 2024년 컨센서스 좀 더 올라가면서 뭐 8만 전자 넘어가겠죠. 기존의 전통 반도체 쓰였던 그런 분야 디바이스, 뭐 일반 서버라든지 모바일 쪽, 그 다음에 PC 쪽, 그쪽 업황을 잘 봐야 된다. 이쪽 수요가 좀 살아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2021년도에 막 9만 전자 넘어가지고 거의 10만 원까지 갈 때 어떤 그 스토리나 논리가 적용이 됐냐면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뭐 TSMC 따라잡는다. 약간 좀 분위기가 그런 게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속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이큐브라고 있어요. 예전에 뭐 모바일 쪽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이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 AI 쪽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기존의 HBM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하나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제공하는 상품이 아이큐브인데, 이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증가하는 부분과 상관없이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삼성전자한테 뭐 좋을 땐 2배 주고 안 좋을 땐 1배 주고 했는데 이 멀티플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뭐 엔비디아나 AMD 이런 데는 막 10배 되잖아요. PBR이 막 7배, 8배. 그렇게 약간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가능성이 더 낮긴 해요. 현재 수준에서는.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 두 번째는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개선이 특별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이 결정하지 않을까. 해외 증시가 AI 중심으로 좀 흐르고 있잖아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넘어서 세계 시총 1위도 차지했는데, 앞으로 이런 구도도 계속 이어질까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시총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를 하고 여전히 엔비디아 강세를 보이고 최근에 AMD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확실히 AI로 잡은 거예요. 사실 이게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실체도 점점 있어지긴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만 잘해서 지금 그런 구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애들도 좀 못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플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긴 해요. 맞아요.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의 아이폰이 생각보다 안 팔려가지고 가격 인하한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애플도 그렇다고 해서 AI 쪽을 아예 준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최근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애플의 탄력이 좀 둔화된 상황에서 AI 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당분간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모든 그 증시는 상대적입니다. 우리 뭐 인생이 상대적인 것처럼 AI를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 뭔가 솔깃할 만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으면 이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서 다시 또 매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매크로 상황이 좀 좋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쪽을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온 자료이긴 한데, 1분기 디램 낸드 가격이 최대 20%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감산을 계속해서 했죠. 뭐 엄청나게 감산을 했어요. 낸드 같은 경우는 30-40% 정도 감산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 하락세는 멈추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수요도 슬슬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레거시 쪽에서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고 그냥 또 잠잠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그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 AI 관련된 주식들이잖아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디램 낸드 전통 반도체 쪽에서도 뭔가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이슈가 지속이 되면은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던 소부장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어떤 주식을 좀 고를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인데, 이 반도체 섹터를 이렇게 이제 IP, 뭐 오사트, 디자인 하우스, 장비, 소재, 유통, 뭐 제조, 팹리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섹터별로 구분을 해놓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나열한 그런 마인드맵인데, 제 책이 있습니다. 제 책이 이제 이 책이 이제 전 기업이 다 있어요. 모든 기업을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뭔가 포인트가 나올 때 뭐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의 그 레거시 쪽에서 뭔가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소재 쪽 이쪽을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반도체로 지금 막 날아가는 쪽은 어디냐면은 IP 쪽, 그 다음에 오사트 쪽, 디자인 하우스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 약간 패키징 쪽이에요. 패키징. 이게 후공정 쪽이거든요. 패키징이. 뭐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 뭐 인텍플레스도 많이 갔었죠. 그 다음에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칩셋 미디어, 가온 칩스 이런 쪽. 이런 쪽은 이제 패키징 쪽은 아니고 약간 반도체 설계하는 쪽, 그러니까 AI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그런 쪽이고, 장비 쪽에서는 패키징 쪽, 이쪽이 이제 뭐 HBM 이게 나오면서 전공전에서 뭔가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보다는 확실히 후공정에서 뭔가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패키징 쪽이 날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고 계속해서 AI 모멘텀이 나오면은 이쪽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은 기존 반도체 쪽, 전통 반도체 쪽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소재 쪽을 보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장비는 왜 아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동률이 올라와야 돼요. 일단 작년에 디램이랑 낸드 쪽 감산을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붙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가동률을 높이겠죠. 그래서 가동률을 뭐 풀 정도로 맞춘 다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증설을 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주가는 사실 소재랑 장비랑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약간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재 쪽에서 먼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소재 쪽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AI와 관련된 미국 빅테크 주식들은 올해 좀 어떻게 보세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냥 뭐 좀 무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적의 선택지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무난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AI 모멘텀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1, 2년 하고 끝날 그런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을 뭐 이게 무슨 어느 연구기관의 그런 자료를 보면 전 세계 GDP 상승률 그거에 한 몇 퍼센트 정도 기여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옵티머스 젠 2 같은 경우에 뭐 유튜브 보시면은 그 관련된 다양한 시연 그런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들이 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게 점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슈가 나올 것도 참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관련주들도 반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하나 리스크는 작년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까지도 괜찮다.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죠. 유동성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다른 쪽에서 모멘텀이 생기면은 좀 빠져나갈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긴 틀에서 봤을 때는 편안한 선택지는 맞다. 근데 그 중에서 테슬라는 나머지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테슬라 많이 빠졌죠. 네.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네. 썩 좋지 못하다는 그런 네. 측면이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전기차 성장 속도도 예상만 못하다라는 부분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고 사실 근데 테슬라뿐만이 아니에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썩 좋지 못했고 그나마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실제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그 실적발로 지금 좀 올라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비단 단순히 그 테슬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섹터 전반적인 문제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정점에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늦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아마 제가 이제 정확하게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올해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한 10몇 % 정도, 20%가 좀 안 돼요. 10% 후반 정도 될 것으로 블룸버그 에너지 파이낸셜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유럽이 한 자릿수예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중단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전기차로 가는 것이 맞느냐 얘기도 좀 나오면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급률도 좀 확산되긴 했죠. 중국은 뭐 그냥 무난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 투자를 했을 때 중국 쪽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중국은 약간 중간 정도. 가장 높은 게 미국이긴 해요. 미국이 아마 한 30% 중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내려온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전기차 보급 확산 속도를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사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출시된 가격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할 것으로 공언을 하고 만든 거거든요. 예상보다 가격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있어서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 것 같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맞긴 맞는데 길게 보면은 꼭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 가격이 좀 내려가야지 내연기관차와 비교를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 맞거든요. 이런 과정이 무조건 필요를 한 거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좀 둔화가 되는데 가격이 좀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물량이 확 느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가격 하락하는 그 이슈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제 물량이 그때부터는 빠르게 느니까 그때부터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막 200만 원, 300만 원 그랬거든요. 지금 가격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만 쓴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중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대장주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 어니쇼크랑 함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그럼 2차 전지 주가는요?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도 좀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구분한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섹터를 구분을 한 건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2024년에 7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주가가 10%만 올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주회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런 데가 빠진 거죠. 계산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유망 업종을 뽑을 때 우리나라는 시크리컬이 많으니까 2년 좋아지고 2년 안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막 상승장이 아닐 때는 뭔가 기대감이 없는 쪽에서 찾아야 된다. 여기에 포함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변하긴 하지만은 매년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장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도 되지만은 탑라인, 뭐 매출 성장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2020년,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건 맞아요. 증가율에 뭐 둔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지. 일단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리튬 가격. 사실 이게 지금 2차 전지 주가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변수긴 하고 리튬 가격이 뭐 한 2022년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확실히 좀 둔화가 된 다음에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11월 말부터 하락세는 끝났어요, 지금. 지금 횡보하고 있다. 그 탄산 리튬 가격을 보시면은 뭐 중국 자료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자원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한 자료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플랫한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MCM 기반이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따로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 탄산 리튬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표로 많이 삼더라고요. 일단 여기 하락은 끝났다.
탄산 리튬 가격 하락은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수출 데이터. 근데 이것도 보면은 1월 20일 정도 되면은 아마 잠정 그런 수출 집계 나오긴 하거든요. 12월 달 2차전지 수출 데이터가 살짝 마이너스였나? 3%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수출 데이터, 2차전지 수출 데이터가 언제 턴 어라운드 하는지 그 부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2차전지 성장률 둔화된다. 아까 이제 뭐 블룸버그 에너지 파이낸셜 그런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망이 뭐에 기인하냐면은 포드랑 GM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전기차 신모델 내놓는 걸 늦추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크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준비가 됐다. 뭐 신모델을 출시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전망들이 수정, 상향, 조정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성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의 굴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내지는 전기차가 나중에 100% 대체를 할 것이다. 매년 성장률이 똑같이 발생한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플랫하기도 하다가 또다시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런 뭔가 신문물이 나와서 신제품이 나와서 보급이 확산될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그런 이슈가 좀 맞물렸을 때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간 좀 하방을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요 양극재 업체들 주가를 보시면은 약간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슈가 언제 턴 어라운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같은 증시에서 국민연금이 지분 확대한 섹터랑 지분 축소한 섹터는 어디 쪽에 있죠? 일단 국민연금이 언제 그 매수 현황을 발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투자자분들도 아시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일반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 자산운용사라든지 자문사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신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규 보유라는 거는 지분을 5% 처음 넘겼을 때를 신규 보유라고 말합니다.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을 해서 요건에 충족을 한 2월, 다음 월, 예를 들어서 12월에 취득을 하면 1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1월 10일까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쩐주고 뭐 수백 주로 불리다 보니까 특례를 많이 적용을 해줘요. 여기 분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4분기에 취득한 신규 보고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1월이죠. 1월 10일 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국민연금의 매매 현황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면은 신규 취득한 것도 있지만은 그냥 지분을 원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리고 줄이고 한 기업도 있습니다. 직접 분기와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많이 사기도 했지만은 반도체를 또 많이 팔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미디어, 기계, 제약, 바이오 등등 있는데 뭐 큰 뭐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쪽도 많이 사게 됐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겼어요. 반도체를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4분기 반도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을 좀 느낀 거죠. 이미 좀 많이 올라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쪽을 많이 샀는지 봤을 때는 에너지 쪽을 많이 샀습니다. 지주 회사는 좀 제가 이제 논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과 광물, 정유화학 전반적으로 약간 좀 시클리컬을 많이 샀어요. 금리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 경기 민감주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내지는 약간 신국 중심으로 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늘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제약 바이오는 사기는 샀는데 팔기도 많이 팔았다라는 부분이 좀 검증이 된 것 같고 제 생각에 약간 좀 물린 걸 팔지 않았나. 제약바이오가 2년간 계속 안 좋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한 11월 말 12월부터 좀 좋았어요. 그때 있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반도체는 좀 줄였습니다. 또 많이 4분기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섹터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을 좀 신규로 샀냐 즉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렸느냐 그걸 봤을 때는 딱 보시면은 이렇게 낯에 익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밑에 약간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니까 아는데 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약간 저도 사실 제가 종목을 많이 보긴 하는데 약간 생소한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가총액도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스몰캡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4분기에 좀 많이 샀다. 새로 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막 4분기에 좋았잖아요, 사실. 4분기 물론 이제 5%까지 가면서 훅 빠졌다가 순식간에 막 2,200대 후반, 2,300 초반에서 2,600 몇 배까지 막 갔으니까 4분기에 결과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좀 조정되는 국면에서 모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받을 때 더 산 주식이고. 그러니까 약간 물타기를 한 케이스가 많았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많았다.
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은 JLK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뇌졸중 진단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업력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좀 선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실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한 포인트긴 하죠. 이런 기업도 샀네? 라고 봤을 때 매출이 한 4, 50억밖에 안 돼요. 영업은 적자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약간 미국 진출?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근데 샀다고요? 네, 샀어요. 근데 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기업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국민연금에 샀는데? 상관없죠.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적자인데 왜 샀을까? 흑자로 돌아선다는 확신 있게 사지 않았을까? 이게 약간 반도체라든지 그런 시클리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자에 사면 맞긴 맞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경기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적자를 내기도 하고 흑자를 내기도 하고 그런 흐름을 반복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 AI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클리컬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전 단계죠.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작년보다는 한 반토막 난 상황이네요. 그렇죠. AI 그런 뇌졸중 솔루션. 근데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100배 크대요.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고. 이런 포인트를 좀 노리고 샀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요. 기가비스는 반도체, 이것도 후공정 그 패키징 기판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오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설비를 만드는 기업 플러스 자동차 이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그 2차 전지 그런 자동화 장비, 설비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여기도 좀 작아요. 여기도 아마 3천억이 안 될 거예요. 시가총액이. 원택은 아마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솔은 약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약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SK 오션 플랜트는 에너지 섹터라고 나와 있는데 풍력,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다. 옛날에 상강 에미니티였어요. SK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하이트진로나 롯데웰프드.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기업을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개의 기업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4분기에 시장이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올라가는 거를 따라 샀기보다도 약간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이게 이제 연기금 보유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이 연기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연기금은 여기에서 뭐 사학연금, 뭐 행정공제회, 뭐 군인공제에 포함이 된 게 연기금인데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이 추이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늘린 건 아니지만 한 번 늘렸다가 횡보했다가 한 번 늘렸다가 횡보했다가 약간 좀 그런 흐름입니다. 기가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 검사 장비 및 불량이 나왔을 때나 잘 안 됐을 때 수정을 하는 그런 뭐 AOI라든지 AOR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 투자 포인트는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한미 반도체와 비슷한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GPU라든지 그런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HBM이라든지 고부가가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기판이 프리미엄이라든지 상당히 좀 좋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패키지 기판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는 그런 장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뭐 기가비스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AI 반도체 투자 포인트를 맨 처음에는 적용을 할 때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가다가 최근에 약간 좀 들썩들썩 거리다가 지금 약간 주가 빠져서 다시 제자리로 오긴 했는데,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기판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애가 이제 기가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를. AI 반도체가 좋아지면은 약간 끝단에 있는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음식료 기업이죠. 뭐 아시다시피 뭐 소주랑 맥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음식료 투자 포인트가 작년에 이제 원가 부담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한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그 원가 부담이 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한 주정 가격이 좀 올랐어요. 뭐 곡물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근데 그런 것들을 시차를 두고 한 작년 한 11월부터 소주 출고가를 한 7%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에서 만든 맥주가 켈리죠. 켈리가 신제품으로 작년에 나왔나요? 재작년에 나왔나요?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원래 모든 제품이 그렇다시피 처음에 나오는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처음에 뭔가 신제품이 나오면은 안착하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죠. 올해는 잘 안착을 했고 비교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좋아지기보다는 이익단이 좀 좋아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한 4%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열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금 해외 법인도 설립을 하고, 그쪽에다가 약간 한류에 편성을 해서 약간 소주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매출을 올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3분기 누적으로 한 400억이 좀 안 되더라고요. 수출. 비중은 작아요. 5%가 좀 안 돼요. 성장률은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20-30% 정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장 속도가 좀 붙고 한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유의미하게 올라오면은 그때는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원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뭐 미용 의료기기. 한 12월까지 많이 올렸다가 지금 살짝 줄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7월에 비해서는 많이 올렸어요. 이때는 한 300만 주 안 들고 있었는데 200만 주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0만 주 거의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기간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았어요, 사실. 이게 이제 주가 빠진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3분기의 실적이 YOY 전년 동기 대비로는 잘 나오긴 했지만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실망, 매물을 야기시킨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판 것 같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근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올리지오라든지 그다음에 라비앙 이런 것들이 주력 매출 품목인데 3분기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리지오 X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단가가 기존 거보다 50%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의미 있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도 그런 포인트를 보고 국민연금이 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좋은 편인가요? 작년에 한 20% 했을걸요? 아니 뭐 그 정도 코스피 투자해도 18% 벌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거기는 어떻게든 마이너스 수익률을 안 내기 위해서 워낙 굴린 돈이 크니까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절대 수익률을 보니까 뭐 한 작년에 시장은 한 18% 올랐는데 수익률은 한 20%?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주식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한국 주식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벤치마크랑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해요. 정확하게 몇 %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한 90%는 내지는 한 80%는 코스피 200이랑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 20%로 엣지를 내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운용하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엣지를 내기 위해서 신규 매수한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투자 포인트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적자 기업은 지금 JK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적자 기업 사기는 또 쉽지 않을 텐데. 뭔가 실무진이 어쨌든 수많은 기업들, 우리나라 2,100개 있는 기업 중에서 분명히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걸 사자고 올렸을 텐데, 어쨌든 승인을 해준다는 거는 뭔가 적자지만 적자가 흑자가 되든 아니면 딱 뭔가 있으니까 사는 걸 거 아니에요. 약간 루닛의 그림을 보고 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루닛은 어떤 거죠? AI, 암 진단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사실 숫자가 막 지금 나오는 단계는 아닌데 뭐 작년에 거의 10배 올랐잖아요. JK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국민연금이 샀다. 저는 안 샀다. 한번 살펴는 보자. 저는 한번 살펴보고 살지 말지 살짝. 여기가 근데 약간 좀 노이즈가 있어요. 뭐냐면은 노이즈도 있군요. 최근에 한 11월 달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임원진이 지분을 좀 많이 팔았어요. 대주주가 판 건 아닌데 뭐 부사장급이라든지 그쪽에서 의미 있게 한 2% 넘게 지분을 판 걸로. 근데 그러면서 약간 주주들이 뿔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대주주가 이제부터 만약에 그 뭐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FCFF 잉여현금의 40%는 무조건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노이즈는 있는데 잘 지켜진다면은 근데 그에 앞서서 일단 돈을 벌어야겠죠. 알겠습니다. 6개월 뒤 7월에 또 이 작가님 모시고 요 종목들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추가를 업데이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르면 잘 나올 것 같고 안 오르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작가님 사진 종목도 아니고 추천 종목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방금 말씀하신 AI의 맞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오가 어떤 쪽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뭐 JLK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루닉 같은 그런 종목들. 뷰노? 그런 기업들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AI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진단하는 기업들이에요. 뭐, 내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발병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AI 데이터 확보가 이제 핵심인데 약간 해외 기업을 M&A 하는 뭐 루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 12월인가 볼파라라는 그 스위스 AI 그 솔루션 기업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관련 DB를 뭐 1억 개를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가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근데 시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면 이제 AI가 뭐 챗 GPT를 통해서 한 2021년 1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인기를 끌고는 2023년 1월 달,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그 전에도 AI와 맞물려서 가장 성장할 만한 섹터를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손정희 회장이 의료, 헬스케어 이쪽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주가 퍼포먼스로서의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아직 숫자가 제대로 찍히는 기업은 아니다. 대신에 기술력은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탑라인 성장률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분기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이익은 사실 아직까지는 의미 있게 나오기 힘들고 대신에 매출액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오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루닛이 작년에 10배 정도 올랐다 말씀해 주셔서 저 정말 살면서 딱 한 번쯤 텐백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이게 뭐 진짜 작은 돈이라도 텐백을 만나고 싶은 거지. 그래서 1,000만 원을 야 이게 좀 위험해 보여도 100만 원씩 한 종목씩 텐백을 가능성 있는 종목을 사서 그중에 한 번이라도 나도 한 10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텐백을 날 수는 절대 없는 종목이잖아요. 텐백가 나올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그나마 텐백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시클리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거 좀 힘들 것 같고 경기와 상관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러한 뭐 신규 아이템이라든지 소비재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뭐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실 루닛도 AI 관련 의료 헬스케어 이런 쪽이 있었고 2차 전지도 원래 전에 없었던 그런 전기차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대체해가는 올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후보군들.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도 2024, 2020을 썼는데 이거를 후보군은 말할 수 있어야지. 후보군 10배는 사실 좀 힘들어가지고 알겠어. 5배 줄일게. 제가 사실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여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 근데 뭐 10배는 힘들고 대신에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의 성장주 개념으로 볼 만한 게 기계 섹터 중에서 이것도 이제 그 책에 있습니다. 기계 섹터 중에서 뭐 건설기계, 일반기계, 뭐 공작기계 있는데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이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가능성이 않을까.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산만 하는 기업, 항공우주만 하는 기업이 있다라기보다도 약간 겹쳐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좀 그럴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이제 살짝 타이틀만 봤는데 그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여기 항공 기자재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 이제 IMM 상업펀드가 또 뭐 인수한다 뭐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 돈 냄새를 가장 잘 맡잖아요. 상업펀드가 이쪽이 뭔가 확실히 돈이 앞으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좋은 건 이제 하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북한의 김정은이 상당히 좀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좀 활발하게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중동 전쟁 등등이고 하니까 그런 약간 방산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테마적으로 오른 것도 좀 있어요. 그런 쪽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중에서 좀 한국 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어요. 주가 퍼포먼스가 아마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뭐 예전에 쫙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최근에 약간 좀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정부와 관련된 그런 뭐 지금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슈로는 그 KF-21 보람의 전투기 우리나라가 최초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초도 물량 생산이 40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그 기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20대로 낮춰야 된다. 뭐 약간 그런 잡음이 있었어요. 초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하긴 하지만은 전체 만드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120대로 간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예산도 한 2-3천억 정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 불확실성은 지금 해소가 된 상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FA50 수출 이런 부분도 이제 4분기에 30대 이상 좀 잘 반영이 될 것 같고 말레이시아에 공급하는 그런 물량도 지금 뭐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매출 인식을 원래는 약간 기존엔 납품하면 반영하는 그런 인식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단가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진행률로 인식을 하자라는 부분은 폴란드랑 협의가 된 것 같고 말레이시아랑도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KF-21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면서 매출액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소형 헬기 이런 쪽도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2028년까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른 한국 항공우주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 시스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 이쪽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거의 못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상장한다 얘기 나오고 있죠.
빠르면은 올해 말이고요. 아마 네. 늦으면은 2015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위성 계속 쏘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아마존의 그 카이버 프로젝트, 여기도 지금 몇천 기를 쏘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이 아마존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뭐 인텔리안테크가 아마 안테나를 납품을 할 거예요. 텐베고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좀 그런 성장주 관점에서 뭔가 작가님 믿고 저 네. 100만 원치만 뭐 큰 부담 없으니까. 6개월에 안 나오면은 뭐 그냥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이제 주식 얘기 말고도 사실 주식 말고도 은행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 다양한 자산이 있잖아요. 올해는 좀 어떤 자산이 좀 좋을까요? 사실 올해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지금 1200한 60, 70원까지 갔다가 제가 그때 한참 크게 했는데 유튜브 갑자기 1440원까지 왔더라고. 근데 올해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증시 얘기도 많이 했고 뭐 투자 포인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증시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고 제 생각에 뭐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2025년이 뭔가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 플러스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 그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뭔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식도 솔직히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채권을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 뭐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그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채권이랑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약간 정설인데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제 뭐 채권 뭐 3, 뭐 주식 7,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맞는데 이게 이제 40 몇 년 만에 둘 다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둘 다 올랐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봤을 때 2023년에 주식은 뭐 전반적으로 올랐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확 빠졌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서 이제 그런 매크로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금리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발생을 하는데 미국 경기는 좋은데 이 물가가 좀 더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다시금 금리 반등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채권도 지금 애매하다. 제 생각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약간 박스권을 올해도 좀 비슷하게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으로 먹기엔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뭘 봐야 되느냐? 대체 자산 쪽으로 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금이라든지 비트코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산 배분을 그런 쪽에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게 현물 ETF도 승인됐고 이제 곧 반감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반감기 보통 지난 반감기가 3번 정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반감기 이후에 결국엔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 저는 그 약간 좀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버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다들 반감기 오른다 하니까 과연 오를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6년도에 반감기가 한번 있었고요. 근데 이때는 비트코인이 완전히 그냥 그 얼리 어댑터들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사실 올랐다는 그런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오케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왜냐면 2017년에 불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중화가 됐어요, 개인들한테는. 그때 우리나라가 최고였죠, 진짜. 우리나라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의 그런 거래 점유율이 20-30% 됐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글로벌 최고였죠. 근데 그 다음에 막 그 법무부 장관 나와서 거래소 폐쇄한다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런 코인 시장이 좀 망가졌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그런 엄청난 그 에너지를 맛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2020년에 반감기 오면 또 급등한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2020년에 상승한 거는 반감기 때문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제로금리, 유동성 엄청 풀었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었어. 네. 그래서 제 기억이 나는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원래 $10,000불 좀 넘었었는데, $10,000 좀 넘었었는데 $5,000까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로금리 낮추고 유동성 엄청나게 풀고 하면서 그때부터 뭐 엄청나게 올랐던 거예요, 추세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매크로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 반감기만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퀘스천 마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자산 배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도 애매하고 채권도 좀 애매한 상황이다. 있으세요, 코인? 코인 없어요, 지금. 저는 진짜 금이랑이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 그 투자해놓고 그냥 거의 가루가 된 알트? 그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은. 가루가 되었군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비트코인에서. 근데 아무튼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확실히 약간 대체 투자? 이쪽에 대한 수요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런 거에 수요 올릴 것 같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뷰를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여기서 금리가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말 짧은 시계열로 보면은 사실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구간은 맞잖아요. 네. 근데 정말 긴 시계열, 1980년도 이후 시계열로 보면은 그때부터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구간이었지만은 이번 그런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바닥은 쳤다. 약간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이 중금리 중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네. 이런 말은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조금 더 안 좋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는 건 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같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안 내려오는 거죠, 금리가. 원래는 뭐 5차례, 6차례 내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차례만 내릴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분명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4%에서 뭐 4.5%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시나리오라면은 대체 자산 쪽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물가도 높긴 하지만은 그만큼 미국의 재정 투자를 위해서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 얘기는 즉슨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몰릴 수가 있다. 이래나 저래나 뭐 비트코인 뭐 불장이 뭐 한 1억 간다, 2억 간다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이쪽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해 조선 섹터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조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조선은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사실 작년부터 좋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한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생각보다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 실적 개선세라든지 이익의 개선세가 확 나오지 않았던 측면,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인력 수급난, 뭐 그런 측면이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가를 좀 더 잡는,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그런 매크로 이슈로 다소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신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빠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선별적인 수주를 통해서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래 조선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은 이익이 뭐 개선되는 그런 구간으로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저자님 모시고 굉장히 많은 섹터들 점검했는데 지금 현금 5천만 정도 있는 분들은 좀 정리한 질문으로 어디 어떻게 올해는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현금 비중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2,600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의미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뭐 고점 대비 거의 한 1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섹터 관점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내려올 대로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이 좀 낮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음식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제약과 바이오 이런 쪽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미지 뜨는 곳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2660선에서는 좀 애매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아마 장중에 거의 7800원까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 전환하긴 했는데 이 정도 내려오면은 반도체 쪽도 어차피 어느 정도 시장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대장주격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백원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의 성장 섹터로 뭐 부각받을 수 있는 쪽이 우주항공 쪽 그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한번 좀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대체 투자 관점에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쪽도 같이 좀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 눈여겨볼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뭐 변수나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들 꼽는 게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꼽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종잡을 수 없는 이슈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멘 후팀 반군에 뭐 홍해 뭐 해협 여기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좀 변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FOMC라든지 거기에서 뭐 금리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되 이걸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한 대응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앞서서 보여드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컨센서스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작년에 너무 선반영해서 빨리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괴리 때문에 뭔가 명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변동성이 확 나오는 그런 노이즈 구간에서 지수가 뭐 최근처럼 많이 좀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좀 내가 평소에 뭐 괜찮게 보고 있었던 그런 주식을 좀 담아 가신다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약간 좀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진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살짝 줄인다든지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늘리고 줄이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이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산업지도 신간책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농담을 드리는 질문인데, 야, 이런 책을 쓸 정도로 방대한 지식과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작가님이 작년이나 주식 투자 수익률 괜찮은 편인가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퍼센테이지로 말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마지막 농담을 드린 좀 질문이- 벌었습니다, 작년에. 아, 작년에 좀 괜찮았나요? 요책 본다면 올해도 많은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종목을 찝어주는 건 아니지만은 투자 포인트, 각 뭐 산업별, 종목별, 섹터별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약간 이게 너무 크니까, 너무 많으니까 500페이지 넘거든요. 절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시장에서 특정 섹터, 특정 업종에 대한 뭐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 대비해서 가격은 저렴한 편이네요. 그렇죠. 뭐 그 정도면 많이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작가님과는 또 올해 7월쯤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요 선생님은 이래학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